대한민국은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고 국가 성장을 짊어질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게 됩니다.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잘 활용하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넘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데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출산을 위한 기반을 바로 세우고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통일의 준비까지, 이것이 바로 5천만 한국인이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재의 나라로 불릴 만큼 경제 현장의 모든 국민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지금의 국가 경제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40년의 인구 구조를 미리 살펴보면 젊은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구 구조가 되도록 그동안 꾸준히 인구 정책을 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는 표가 생각나실 겁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높으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1970년대에 가서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면서 가족계획 사업을 점점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려하는 자녀 수가 3명이었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가서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를 1명만 낳자고 권장하게 되었고, 셋째 자녀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1967년에 인구 3천만 명을 돌파한 뒤 83년 4천만 명이 되기까지 16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나 올해 5천만 둥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무려 2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천만 둥이는 영영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この順番がいいけど、なんかもっと話したい意見があったら、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야 하고, 출산을 하려면 여성들의 힘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동호회원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우리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본은 어떨지 몰라도 한국에는 여자들이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뭐 아이가 있다, 뭐 결혼했다 이러면 아이는 어떻게, 아이 문제는 어떻게 仕事して出産休暇っていうのが日本にはあるんですけど、でもそれはあってないようなものだったりして、結局は会社からはもうやめてくださいの雰囲気になったりとか。日本で例えば同じ会社で同じところで働いてる人とお付き合いをして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ら、話し合いもするだろうけれども女性の方が異動になる方が多い。두 나라 모두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아 보이네요. 자녀 양육 문제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겁을 내고 있더군요. 엄마하고 조카랑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너한테 드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누가 봐주냐, 교육시설 이런 게 다 봐줄 사람이 生まれた時に探さないと間に合わない。 지금 일본은 교육시설 같은 게 점점 줄어들어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보다 20년이나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어온 일본의 사정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일본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87년에 이미 2050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나 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90년대 이후 계속된 불황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사회로 진행된 거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는 30%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라든지 사회복지 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이것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만 인구가 26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경련격인 게이단넨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은 2040년대에 급기야 선진국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일본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에 비해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 동안 부진을 보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인력을 내보내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신규 채용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종업원 수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은 젊은 층에게는 가혹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독립이라든지 경제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그러한 패턴이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87년 일본과 올해 인구 5천만 명을 돌파한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닮지 않았나요? 국민 1인당 GDP가 모두 2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출산율이 한 명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곤란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텐데요. 여성의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에게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인 이상의 기업은 무려 11만 개. 이 중에서 출산휴가나 탄생지원금, 보육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단지 157개에 불과합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하기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여성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이 회사는 전 직원이 20명의 작은 규모이지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부터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같은 직장 문화가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 일반 직원들은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다 들어주면서 넉넉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퇴근도 빨리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오래 있지 않고 제가 일찍 데려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근무 시간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 과장은 임신하고 출산까지 회사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는데요. 오늘 아빠 일찍 오라고 엄마한테 부탁.
임신을 했을 때부터 회사에서는 새생명 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급여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축하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출산 시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출산 후에는 아까 새생명 수당 받던 거를 가족 수당으로 전환을 해줘서 지금 애가 둘이다 보니까 월 20만 원씩 가족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의 도입은 기업 CEO의 마음가짐에 따라 기업 문화가 조성되는 한국 기업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냐 못 되냐, 직원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정말 마음을 담아서 회사 일을 하느냐,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봉급 받기 위해서 나오느냐 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대표이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대표적인 국가 프랑스는 100년의 시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적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해오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뤄낸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GDP의 3%에 달하는 지출을 아동과 가족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국 내 유명 월간 잡지인 르포인트지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지출, 예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과도해진 양육 지원을 비롯한 정책들이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e pense que c'est quelque chose qui est très propre à la France, la politique d'aide aux familles, et que même en temps de crise, ce ne sera pas un budget que notre gouvernement pourra toucher facilement. Cela mettrait trop de familles en situation difficile. Les Français sont des gens qui n'aiment pas les réformes brutales, qui veulent toujours conserver des droits acquis, quels qu'étaient les changements politiques, c'est-à-dire l'arrivée au pouvoir de la gauche ou de la droite. Nous n'avons jamais changé complètement de politique familiale. 이곳은 개성공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 공동체의 실험장으로 현재 123개의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해결할 또 다른 해법을 바로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2030년을 전후해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데요. 2명을 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출산율은 통일 한국의 노동인구 전망을 밝게 합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구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 되는 사람의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건데, 남한은 지금 39세입니다. 북한은 33세. 그러니까 합치면 37세가 중위 연령이 돼서 좀 더 젊은 이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저희가 지금 한 3,650만 명 정도 되고 북한은 1,6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5,400만 명 정도,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도 한 1.5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2050년 남한의 인구 피라미드는 고령층이 많고 유소년층이 적은 역삼각형 형태를 띱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젊은 인구가 많은 종 모양을 띠는데요. 자, 그럼 통일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남한과 북한 인구의 각 연령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항아리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보고서에서도 통일이 되면
현재 남한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 비중이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통일을 우리 사회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와 남한의 인구구조 변화를 그저 그냥 합한 것 정도에 불과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 2050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통일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해 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북한 통일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은 어땠을까요? 경제 체제가 다른 동서독의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1990년 통일 이후 20년간 옛 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은 눈부신데요.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5.6%를 기록하며 서독 지역의 2배 이상인데요. 분리되어 있는 동서독의 노동인구들도 이때부터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uch viele Frauen oder viel mehr Frauen erwerbstätig waren im Osten als im Westen. Im Zuge der Wiedervereinigung hat sich da vieles geändert. Mittlerweile ist die Fertilität im Osten geringer als im Westen oder auf ähnlichem Niveau. Viele Leute sind aus dem Osten in den Westen. 하지만 급작스런 통일은 90년대 초반 통일 독일에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독 지역 노동자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등 그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Aber was man nicht vergessen darf, ist, dass für Deutschland die Wiedervereinigung extreme Kosten verursacht hat, für Westdeutschland, weil eben die Kapitalstruktur im Osten völlig veraltet war, die ganzen Produktionsstätten, die Infrastruktur. 벤 에펜 씨도 동독에서 철도회사에 근무하다가 2001년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족은 동독 고향에서 지내고 벤 에펜 씨만 이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는데요. 다행히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라서 구직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서독의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Viele haben mit der Umgewöhnung von der sozialistischen Ideologie mit der Marktwirtschaft Probleme gehabt. Und das große Problem war wahrscheinlich auch, dass e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ieles teurer war, Mieten und das ganze Umfeld an Geld Probleme waren. 통일 후 구직 활동을 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서독의 집세와 물가가 워낙 높아서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벤 에펜 씨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더욱 많은 배려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Wichtig wäre, dass für die Nordkoreaner, damit sie ihre Heimat nicht verlassen müssen und Arbeit suchen müssen, auf Arbeitssuche gehen müssen, dass sie ihr Zuhause bleiben können in ihrer Heimat, dass sie Arbeit haben, Geld verdienen. 독일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 개발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동독 경제가 그 당시 굉장히 참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기술력. 그걸 통일 당시에는 다 그냥 나몰라라 했다가 이제 15년 후 한참 후에 이제 다시 찾는 겁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허송세월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또 혼을 내주는 많은 인력들을 다른 데 뺏기고 이런데 우리 남북 경제 통합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다시 개성공단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05년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 속옷 제조업체는 현재 북한 노동자 500여 명이 생산 라인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국 생산 공장과 달리 개성공단에서는 같은 민족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세밀한 작업 지시가 가능해서 훨씬 뛰어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북한 노동자와 남한 관리자가 함께 상황이 호전되기를 걱정하면서 격려하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성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북측의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공장이지만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문화의 격차를 줄여가는 조그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100%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는 등 고급 인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북한 근로자가 이 배우 인적 자원까지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구들 이제 보통 4인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만 명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 친척 또는 관계자 이런 사람 생각하면 수십만 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개성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전역에서 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를 통해서 그 북한 전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었는데요. 2009년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1인당 GDP가 2050년에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8위로 올라선다고 전망했습니다. 2005년에 낸 보고서는 더욱 긍정적인데요. 한국의 1인당 GDP가 2050년 8만 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일 이후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짧게는 15년 후, 길어봐야 약 40년 후에 우리가 맡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인데요. 이러한 희망찬 미래, 국가 대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기업이 변화하고 실천한다면,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데리러 오고 그런 게 이제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야근을 할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은 평생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평생 경력관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 시기는 가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런 것이 나머지 시기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게 또한 자녀 양육과 부모됨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목표가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이 잘 준비되고 기업과 국민의 인식이 변화해야만 국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개개인이 인구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아시아의 대표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맥을 같이 하는 인구 구조, 국가 쇠퇴로 가느냐, 국가 발전으로 가느냐,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